본가 방망이 대신 팬의 등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 토크 견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제 9월인데요. 아침 저녁으로 제가 산책을 나가는데 제법 바람도 선선하고 이제 가을이 된 것 같더라고요. 두 분은 휴가 다녀오셨어요? 휴가 계획은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휴가 개시와 동시에 제 아내가 코로나19에 확진이 돼가지고서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아내와 같이 집에서 잘 보냈습니다. 좋았어요? 예, 오랜만에. 저는 올해 휴가를 못 갔어요. 특히 이제 둘째가 수험생이라 그런 것도 있고 가까운데 충주 화록동굴 여기가 있는데 그 화록동굴에 100년 동안 화록이라든지 백석 이런 것들을 채광하던 광산입니다. 가서 깜짝 놀랐는데 오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찾아서 오셨는지 두꺼운 외투를 갖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저 왜 저렇게 하고 들어가나 했는데 정말 들어갔더니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저보다는 송 기자는 독도를 다녀왔잖아요. 휴가는 아니었고요. 네. 취재차 다녀왔는데 정확히는 이제 광복절 전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이제 2박 3일 동안 갔다 왔는데요. 지역 청소년들하고 같이 다녔거든요. 울릉도하고 독도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봤는데 좋았습니다. 독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1년에 한 30일에서 50일 정도밖에 입도가 불가능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날씨도 그렇고 평균적으로 30일에서 50일 정도라고 하는데 쉽게 가지 못하고 또 우리의 또 아픈 역사도 많이 좀 서려져 있는 곳이잖아요. 독도에 발을 들이는 그 순간 좀 그런 감에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얘기한 대로 이게 3대가 덕을 쌓아야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독도에 발을 디딛는다. 밖에서 보는 독도하고 그 안에 내려서 보는 독도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이쁘고 저희가 TV나 이렇게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이쁘고 웅장하고 멋있더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한편으로 좀 무거운 게 마음이 좀 무거운 게 울릉도 독도 가 있는 동안 저희 충남에 수해가 좀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피해 복구가 진행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부여하고 청양 지역은 워낙 피해가 심해가지고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잖아요. 저희 천안과 아산도 예전에 선포된 적이 있어가지고 남해 같지가 않은데 지금 많은 분들이 봉사활동을 또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은데 부디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란 마음으로 오늘 견제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 때부터 이거는 예술의 전당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1200석으로 비전 수행을 위한 이제 전문 인력부가 이제 이런 쪽으로 12년 만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시장 지적도 안 될 거고 다 잊어버릴 텐데 누가 했는지도 모를 거다. 그게 저는 무슨 상관인가. 지난 녹화 때는 역시 두 분과 함께 민선 8기 천안 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산입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이 이제 취임한 지 방송일 기준으로 이제 2달이 됐는데요. 두 기자들은 박 시장 취임 후에 아산의 변화? 어떤 게 좀 달라졌다고 보세요? 소통에 대한 의지가 좀 상당히 좀 확고한 것 같다. 민선 8기 이제 1호 결재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계획이 이제 되게 좀 상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취임 이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시정 브리핑을 진행을 했다는 점이라든가 17기 읍면동을 방문을 해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듣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업 각 읍면동별로 그다음에 아산시 전체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차이점이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2년 만에 정당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려했는데 지금은 관심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전 정부 정책 뒤집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산시정 역시 12년 만에 확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를 했거든요. 첫 케이스로 인사 같은 문제, 아산시 공무원들의 인사폭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을 했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반면에 소폭 인사가 이루어졌고 개인적인 자리에서 그 전임 시장의 잘못된 거를 지적하기보다는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큰 틀에서 기조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힌 거 보면은 지금 하는 걸 이어가되 기조는 이어가되 그걸 좀 더 뭔가 사업에 더 확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진행돼 왔던 걸 존중을 하면서 어쨌든 변화를 있게 하는 것 같다. 일단 슬로건을 봐도 뭔가 좀 변화는 좀 예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슬로건부터. 그렇죠. 이제 민선 8기 이제 아산의 슬로건이 아산을 새롭게 시민을 신나게로 정해졌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정당도 바뀌고 시장도 이제 바뀌었다 보니까 새롭다라는 표현 은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박 시장도 이제 취임사에서 이제 새롭다라는 이 부분을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아산을 이제 목표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정의 혁신, 그다음에 낡은 관행의 혁파, 이런 거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아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같고요. 아산시정 최우선의 사명을 이제
시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자라고 잡았더라고요. 이런 걸 봐서는 이제 행복이라는 뜻을 이제 바꿔서 시민을 신나게 한다라는 표현으로 해가지고서 아산을 새롭게 시민을 신나게 혁파해야 될 건 혁파를 하고 뭐 이어갈 건 이어간다라는 뜻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뭐 바꾸자라는 의지도 상당히 좀 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취임 이후에 2030 도시 미래상 시정 목표 이런 것들도 설정을 했잖아요. 어떤 내용이 좀 담겼을까요? 2030 도시 미래상 같은 경우는 5가지 정도 굵직한 이제 비전을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고품격 문화도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글로벌 산업 경제 도시, 세 번째는 이제 미래지향 교육 복지 도시, 그다음에 네 번째가 동서남북 균형 발전 도시, 다섯 번째가 신바람 참여 자치 도시라고 이제 정했습니다. 시정 목표는 좀 몇 가지만 좀 추려서 얘기해 네.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자가 아산시의 최종 미션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8가지 시정 목표를 제시했는데 문화예술 체육이 꼽히는 문화도시, 그리고 호수와 산이 어우러진 자연생태 관광도시, 그리고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 교육도시 등이 있고요. 좀 눈여겨볼 것이 마지막에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자치도시가 있습니다. 충남 도정도 마찬가지고 아산시정도 이제 강희복 시장 이후에 제가 강희복 시장 때 처음으로 아산에 출입했었는데 이 이후로 이제 12년 만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이제 정당이 바뀌었잖아요. 뭐 전임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뭐 계속 진행되는 것들도 많겠지만 이 기자 말씀대로 중단되거나 뭐 축소되거나 좀 변화되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아산 문예관, 그 예술의 전당, 이게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임 시장 시절에 건립을 그 BTL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비용 편익 분석이 일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난해 말, 그러니까 선거가 있기 전에 아산시 자체적으로 재정 투입을 하는 그 사업을 해서 객석 규모를 500석으로 좀 줄이고 비용도 좀 1,000억 원에서 500억 정도로 예상을 하면서 좀 규모를 축소했는데 인수위 때부터 이거는 예술의 전당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1,200석으로 늘려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아산 문화회관의 명칭과 그 규모는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아산 경찰대학에 활용하겠다 이런 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떻게 명확하게 방향이 설정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자께서 인사 관련해 가지고는 그 폭은 이제 크지 않다고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조직 개편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방향은 보강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뭐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여러 가지 이제 비전 수행을 위한 이제 전문 인력 보강, 뭐 이제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다라는 이제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과 신설하고 이런 것들도 몇 개 있을 것 같은데. 과 신설 같은 경우는 일단 아산항 관련해가지고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걸 추진할 수 있는 과 신설 뭐 그 정도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기자가 이제 1호 결제 안건인 그 참여자치위원회 얘기를 잠깐 언급했는데 이 기자께서 이게 어떤 분들로 좀 구성이 되고 어떤 일을 좀 하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좀 전에 제가 소개를 했는데 그 아산시 시정 목표 마지막에도 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자치도시가 포함이 됐습니다. 민선 8기 첫 번째로 철회한 것들이 참여자치위원회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행정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참여자치위원회는 전문가와 활동가 등 인력풀을 바탕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해 당사자인 시민과 이 공무원이 함께 심의하고 권고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즉 행정관청이 단독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독임제 그리고 합의제를 결합한 행정 결정 절차입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취임 100일도 안 됐으니까 허니문 기간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초기에 뭐 의회와의 갈등, 뭐 의회 내 뭐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도 뭐 사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은데요. 이런 상황이 좀 예사로워 보이진 않더라고요. 지난달 그 아산시의회가 그 박경기 시장 취임 첫 예산을 심사해서 48건 33억 원을 삭감하는 것을 의결하고 폐하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삭감 예산이 이 박경기 아산시장의 민선 8기 신규 사업과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공약 사업 관련들이 출범부터 좀 난항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되는 상황인 거죠. 주요 삭감 내용을 살펴보면 그 박 시장의 대표 공약인 트라이포트, 아산항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비가 삭감이 됐고요. 또 신정호 아트밸리 조성을 위한 포럼 1,000만 원 등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심지어 이제 17개 읍면동 이제 주민들과 첫 간담회가 있었잖아요. 그 간담회 관련된 운영 예산마저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액수가 엄청 크지는 않은데 박 시장이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의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평가들이 좀 나오는군요. 그렇죠. 뭐 상당히 시장 입장에서 뼈아픈 예산들을 이제 콕콕 집어가지고서 이제 삭감을 한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런 이제 삭감을 할 거라는 분위기는 예산안을 이제 평가하기 이전에 있었던 5분 발언들에서 느낌이 왔었죠.
특히 이제 야당인 이제 민주당 쪽 의원들이 아니라 이제 같은 정당의 국민의힘 소속 이제 시의원들의 이 5분 발언에서 뼈아픈 일 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뭐 전남수 시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민선 8개는 시장의 그늘에서 힘을 과시하고 보호받는 십상시가 아산시와 아산시청에 존재한다는 말이 시중에 나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좀 강도 높게 비판을 좀 했었고요. 또 맹의석 시의원도 새로운 시정 무엇을 생각하는가라는 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박 시장의 이제 시정의 이제 여러 가지 사례, 이제 특히 신정 아트밸리 관련한 이제 비판, 아트밸리를 이제 연계하는 이제 428번 노선에 대한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맹의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아트밸리를 운행하는 428번을 신설할 게 아니라 기존에 그 아산 시티 투어가 있는데 이걸 활용하지 못하고 시장이 이제 본인의 업적, 치적을 쌓기 위해서 새로운 노선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돌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냈었습니다.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고요. 이쯤에서 오늘은 구원투수 모시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 나오셨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견지구 처음 나오셨으니까 시민 네. 여러분들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산시장에 취임하고 지금 2달이 됐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자주 뵈야 되는데 그 때마침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선거 얘기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네, 지방선거 때 1.13%포인트 박빙 승부로 이제 뭐 승부가 갈렸는데 일단은 뭐 당선 축하드리고요. 네. 예. 이번 선거 승패 뭐 원인 무엇이 승부를 좀 갈랐다고 보세요? 저는 바닥 민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6년 동안 생활 정치, 바닥 정치를 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시민들의 애환을 읽었고 또 시민들의 바람을 제가 늘 충족시켜 드리려고 했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쌓였는데 아마 그 저력이 결국 표로 나타난 게 아닐까. 사실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현직 시장과 이렇게 상대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또 그동안 이제 우리 아산시가 특이하게도 상대 당이 이 견고한 이런 지지세가 있던 곳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아마 바닥 민심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게 크지 않았나. 또 12년 동안에 또 여러 가지 시정이 있었지만 저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반영이 돼서 결국은 표로 연결됐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취임 2달 정도가 됐는데요. 네. 당선 전에 생각했던 것과 취임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네, 당선 전에는 지금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고 그런 것들을 시청에 가면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을까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했는데요. 제가 돌아보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 공직자들의 역량과 열정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정도의 실력이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을 이런 방향으로 못 해냈을까라는 것들을 많이 좀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우리 아산시 공직자들은 늘 격려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잠재 능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격려해 주면서 제가 설정한 정책 방향, 그 다음에 이게 시민을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등을 이제 설득적으로 항상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분들을 이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서 느낀 것들은 얼마든지 리더가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직자들의 역량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만들 수 있다. 또 그러한 역량을 다 결집하면 시정 발전을 이끌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자신감이 더 들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견제구 민선 8기 아산 시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장님 뭐 총선에 나왔을 때도 그렇고 뭐 아산항에 네. 이제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계시는 네. 것 같은데 시장님 생각하는 아산항의 개발 구상 그리고 이걸 통해서 좀 어떤 걸 얻고자 하는지 기대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2020년에 처음으로 아산을 항구다라고 했거든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산이 항구야? 이렇게 놀랐는데 사실 항구 맞습니다. 선장에 지금 돈포, 또 둔포에 시포, 둔포, 또 백석포 이런 게 다 항구였어요. 근데 우리가 항구를 잃어버렸습니다. 삽교 아산호가 이제 생기면서 막혀버렸는데 그 사이에 이제 평택은 항구가 없던 곳에 항구가 생겼죠. 산업이 굉장히 융성하면서 중부권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했죠.
근데 평택항을 만든 건 기가 막힌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과거에 항구였던 곳이 편승하지 못했던 게 아주 저는 중대한 패착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잃어버린 동안에 평택 당진항은 계속 확장이 됐고 평택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평택 당진항으로 불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래를 보면 2040년, 50년 정도 되면 또 새로운 항만을 건설해야 될 만큼 물동량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때를 대비한 국가 항만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년마다 한 번씩 국가 항만 계획을 변경해요. 그래서 2020년에 10년 단위의 계획이 있었고 2024년에 이제 새로운 5년 주기의 변경 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그래서 이때의 변경 계획 속에 아산항을 2040년, 50년 때 가면 새롭게 신항만 계획으로 포함해서 나가겠다라는 그런 국가 항만 계획 속에 아산항이라는 세 글자만 넣으면 이제는 30년, 40년 동안 아산항 개발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시한 거고요. 사실 정치하는 분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40년, 50년은 이제 보이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상당히 리스크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금방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공약을 하게 되고 또 바로 나누어져서 효과가 나오는 이런 일들에 치중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중장기적으로 설계해내지 못한다는 게 이게 4년 임기의 지자체장들의 문제입니다. 단기적 견해만 가지고 휘정을 운영할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직접 내치적이 되지 않는 거라도 누군가 초석을 놓아야 될 그런 중장기적인 일들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매 단계마다 추진해야 될 그런 보석들을 해놓는 것도 저는 시장군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40년, 50년 후에 우리 아산이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 수 있는 항구를 만들고자 하는 거죠. 저도 그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먼저 얘기를 하셨으니까 실은 시장님 정치 인생 이후에 뭔가 결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잘 돼도. 예. 아마도 시장님 뭐 캠프에서도 그렇고 네. 측근분들 안에서도 굳이 이거 계속 내세워야 되나 이런 네. 비판의 목소리를 받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런 고민 없으셨어요? 주변에서 이거 바로 나오는 걸 해야지 그때 가면 시장 지적도 안 될 거고 다 잊어버릴 텐데 누가 했는지도 모를 거다. 그게 저는 무슨 상관인가. 저는 그때 가면 아산이 새로운 그 무역항을 갖는 항구 도시로 발전을 한다면 뭐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겠죠. 저는 저를 기억하거나 제 치적이 되거나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아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초석을 놔야 되겠다. 지금 송도 신도시 아시잖아요. 네. 지금 최고의 국제도시가 됐잖아요. 거기도 역시 지금 40년 전에 지금 개발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초석을 놓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국제 신도시가 됐죠. 저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아산항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구상대로 잘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원체 또 대형 사업이잖아요. 네. 국책 사업이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도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난관이 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이제 갯벌 매립과 네. 관련된 부분인데요. 뭐 지난 선거 TV 토론회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항구 건설을 위해서 이제 갯벌을 보전해야 된다라는 이 목소리도 상당히 크고 또 환경단체 반발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네네. 많은 장애인이 있을 수 있고요. 우선은 제일 먼저 우리 아산항을 또 다시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평택 단진에서 견제구가 들어오고 네. 있습니다. 이 견제구, 네. 이 견제구가 자주 들어오고 언급해 있는데,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견제구를 받고 있지만 저는 슬기롭게 풀어가려고 하고요. 평택 당진과 경쟁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트라이포트 개념을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평택, 당진, 아산항 이렇게 세 도시 연남 항구를 만들겠다는 것이지 평택이나 당진을 지키겠다 또는 거기를 견제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택항은 이미 군사항구가 있고 일정 부분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확장하기 어렵습니다. 또 당진항은 이렇게 연안을 따라서 길게 뻗어 있잖아요. 그래서 집접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130만 평이라는 우리 아산에 이 갯벌을 매립하고 거기에 항만을 만든다면 국가가 항만 계획을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그릴 수 있는 새롭게 그릴 수 있는 토대가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아산항이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현재 갯벌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갯벌을 생태적으로 보존해야지 왜 개발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뭐 생태를 보존할 수도 있고 또 개발을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갯벌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떠한 상태인가 보존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또 우리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는지 아니면 개발하는 게 나은지를 냉정하게 봐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에는 갯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아산 갯벌은 다른 데 갯벌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 아산항 갯벌은 우선은 평택항이 생길 때 이미 30년 전에 여기를 항만구역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때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갯벌을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갯벌이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항만구역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그럼 갯벌이 생태적으로 우수한 갯벌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데 갯벌하고 전혀 다르고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두 개의 큰 민물 호수에서 나오는 물고랑이 있거든요. 아산호, 삽구에서 나오는 민물로 둘러싸여 있는 갯벌입니다. 전국에 유일하게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다하고 있다에 있는 그런 갯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태적으로 한계가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바다 생태계가 다른 갯벌하고는 좀 달라서 그러한 우수한 생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가 지금 우수하다면요. 주말마다 다 들어가서 조개 채취하고 다 하겠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런 갯벌로도 활용도 못하고 있고 항만구역으로 설정해 놓고도 항만구역으로도 이용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방치돼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매립을 해서 오히려 여기 임해 산업단지 만들고 항구를 만들고 일정 부분은 갯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생태 공간도 만들고 또 생태도 그냥 버려줄 때하고 우리가 가꾸면서 생태를 가꾸면서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일정 부분은 생태하고 그 다음에 일부 어항이라든지 관광 생태 파크도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전체 워낙 면적이 크기 때문에요. 그건 몇만 평만 만들어도 되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제 개발이냐 보존이냐는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요. 그곳이 어떠한 생태적인 그런 현실인가를 좀 냉정하게 보고 우리 지금 미래 세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발하는 게 진정으로 저는 생태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임하시자마자 한 달 넘어서 이제 바로 네. 그 8월 초에 해양수산부를 방문했다는 사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때 당시 이제 어차피 제4차 항만 계획이죠. 25년까지 수정 그렇습니다. 계획안이 되는데 뭐 저희야 직접 갈 수가 없었으니까 그때 정부 반응은 솔직하게 어떻습니까? 예, 해수부에서도 아산이 정말 도전적으로 나오는구나 하는 걸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잠자고 있던 아산이 이제 바다에 눈을 뜨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었고요. 다만 그분들은 일단 냉정하게 바라보죠. 그래서 지금 항만 계획이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새로운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항만 수요입니다. 물동량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고 왔고 다만 준비할 일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일단 해수부 차관이나 또 항만국장이나 만나서 대담을 했을 때 저희 요구에 대해서 일단 호의적인 반응이었고요. 다만 함께 만들어가지 않으면 쉽지는 않다. 무슨 얘기냐면 순수하게 국가에서 그 항만을 만들려면 국가가 스스로 좀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필요성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아산이 선제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중부권의 새로운 물동량에 대한 그런 추계를 함께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 추계가 뒷받침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또 국가로서도 항만 계획은 매년 그 10년 단위로 물동량 추계를 통해서 변경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다만 지금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중부권에서 발생하는 수출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저희가 연구 용역을 통해서 중북 권역의 물동량을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러한 물동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아산항까지도 이제는 개발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냉정하게 어떤 지역에서 국가 정책에 포함시킨다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는 아산항보다는 평택, 당진항 쪽 개발을 더 무게가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아산항을 개발하게 된다고 하면 좀 먼 미래지만 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산항을 개발하는 게 저는 우리 국내적 차원만 본 게 아니고요. 사실은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중국 수출량입니다. 결국 우리 중부권의 물동량도 중국, 그다음에 미국, 유럽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대중국 수출 물량이 늘어날 때 결국은 항구의 물동량을 소화할 수 있는 항만 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서해안의 항만은 지금 평택 당진항과 인천항이 있거든요. 부산은 이제 대일본 수출 물량이 많고요. 자, 그런데 서해안에 있는 중국의 그런 항구들은 선석이 100석 넘는 곳이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선석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64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로서는 굉장히 커 보이지만 중국이 보면 이 평택 당진항이 큰 항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장 추세나 중국과의 그런 교역 추세를 본다면 반드시 늘려 나가야 된다. 단 지금 우리 그 국가적으로는 평택 당진이 기반 시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편하죠. 국가적으로는 편한 계획으로는 지금 하는데 국가로서도 역시 중장기적으로 보는 기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조금씩 추가하는 그런 단계적 개발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지금 충족하기 못하는 그런 물동량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큰 물동량 대비해서 큰 계획을 해서 그려넣을 수 있는 그런 입지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지금 그런 강점을 우리 이제 부각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아산이 도전자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네네. 보면 기존 계획을 좀 시장 구상대로 하려면 좀 틀어야 되니까 네. 수정을 요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시가 시급한 상황인데 정작 이제 의회에서는 네. 저희 타당성 조사 예산 2억 원 이제 삭감이 됐잖아요. 네. 돌파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시장님 어떻게 좀 풀어가실 건가요?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우리 아산항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이나 필요성을 조금 아직 덜 인식하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올해는 일단 그 전문가 중심으로 포럼도 만들고 또 자문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 아산항 개발의 중장기적인 당위성 이런 부분을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내년 예산에 연구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항만 연구 용역과 더불어서 그 물동량 추계에 대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동량을 추계하는 그런 연구 용역도 또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시의회와 또 시민들과 협의하면서 우리 아산항 개발이 또 미래에 100년 미래가 달려있는 그런 중장기적 프로젝트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사 또 제가 소상히 또 설명드리고 협조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산항 건설과 연장선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김태용 충남지사의 그 베이밸리 아산시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아쉽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배경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예, 그 핵심은 이제 경기도 남부권과 우리 충남 북부권이 하나가 되는 그런 구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산만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권, 충남권이 상생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북부권에 10만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지사님의 핵심 그 요지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아쉬워하는 것은 메가시티에서 또 하나의 그 핵심 아이템이 순환철도입니다. 순환철도. 예, 순환철도인데 그 순환철도가 결국은 경부선하고 평택 부발선 그리고 서해선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미 만들어집니다. 위에는 그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 서해선이 당진에 합덕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합덕에서 장항선에 신례원까지 연결을 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순환철도가. 그런데 저희는 좀 아쉽게 생각한 게 북부의 연결은 사실상 되는 것이고 합덕 신례원 구간만 하면 되는데 우리 아산 북부권 또 천안 북부권에 자극이 너무 미약하다. 저는 그것만으로는. 왜냐하면 북부권에 이미 완성된 거고 당진과 신례원 사이니까. 그래서 저는 아산 북부권, 천안 북부권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제시한 겁니다. 그게 제가 어떤 거냐면 충남형 순환철도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네. 경기 북부권을 끼고 순환철도가 아니라 충남 내에서 완성하자는 겁니다. 그 아이템은 제가 최초로 제시하는 건데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에서 해야 될 미래 비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안 종축장 부지가 이제
이제 국가 첨단 산업단지로 만들어지잖아요. 그 송안역에서 종축장까지 연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철도로. 그리고 지금 아산에서 가장 성공적인 산업단지가 테크노밸리잖아요. 1, 2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이에 종축단과 둔포 사이 1, 2단지 사이에 제3 테크노밸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종축장에서 제3 테크노밸리까지 저는 물류 이동을 위한 철도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둔포까지 연결하는 게 제 꿈입니다. 네. 그래서 둔포가 서울이 되고 둔포가 수도권이 되는 그런 관문 역할을 하도록 만들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서해선에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인주로 오지 않습니까? 서해선과 서해 복선 전철과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광역 교통망이 생기거든요. 저는 이걸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영인 쪽에 그 고속도로 옆 그다음에 서해 복선 전철이 있는데 그곳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만들고 지금 제3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인주 3공구가. 그래서 60만 평이 조성되고 있거든요. 저는 서해선에서 인주에서 거기 연결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3공구하고. 그렇게 연결해놓고 아산항이 만들어지면 바로 1km도 안 되니까 아산항으로 연결하는 거죠. 그럼 아산항에서 2공구, 3공구, 그 다음에 서해선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서해선과 경부선에서 양쪽에서 한쪽에서는 동진하고 한쪽에서는 서진하면서 연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면 이거는 충청도에 엄청난 부가가치와 또 발전에 자극을 준다는 거죠. 또 우리 지금 쌀조개섬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쌀조개섬까지 연결하고 나중에 영인 물류단지 연결하고 거기에서 인주까지 연결하는 이런 구상으로 나간다면 저는 충남형 서클 레일도 저는 몇십 년 동안 하면 된다고 봅니다. 지금 동서횡단철도도 이거 수십 년 걸리는 일이거든요. 이 횡단철도들은 구간이 중요합니다. 구간을 연결하면 그 다음에 종합적인 연결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 철도,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선 8기 출범 이후에 아산하면 이제 바로 연관 키워드로 나오는 단어가 이제 있더라고요. 제가 가장 많이 봤었던 단어인데 네. 이게 신정호 아트밸리더라고요. 또 네. 가장 좀 먼저 사업이 시작이 되기도 하고 네. 있는데요. 뭐 우선 신정호 아트밸리 사업에 대한 좀 간략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주제어로 떠오르는 게 아트밸리라고 그러신다는 예, 얘기죠. 가장 연관된 아산하면 네네. 제일 먼저 나오는 키워드가 제가 성공했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나온 얘기 예. 유일하게 임기 내에 뭔가 보여주셨네요. 지금 바로 나왔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봐도 지금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게 신정호 아트밸리일 겁니다. 일단 이렇게 그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아산하면 떠오르는 게 전에는 뭐였냐? 온양온천, 현충사. 그렇죠. 두 가지에서 저는 이래 갖고는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없다. 현충사는 인물만 연상되는 것이지 지역 발전을 이끄는 건 아니거든요. 또 온양온천은 이미 경쟁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모든 곳에 온천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우리 아산이 이제는 아산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는 그거여서는 안 된다. 저는 그래서 문화예술 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도시의 상징으로서 저는 신정호 아트밸리를 딱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산하면 신정호 아트밸리가 떠오르도록 하는 게 제 목표고요. 그러면 어떤 거를 채워서 아트밸리를 만들까 하면 저는 아주 전혀 새로운 발상으로 합니다. 문화예술을 저는 생태와 또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도 시도된 바가 없는데요. 우리 신정호는 이미 국민관광단지였습니다. 그만큼 수변 공간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그 이점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지방정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남 제1호 지방정원이 될 거고요.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2024년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정원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국가정원. 지금 순천만이 지금 1호 국가정원이고 2호는 태화강이거든요. 울산. 그래서 저는 신정호 아트밸리를 국가정원 제3호로 지금 등록하는 거를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정원 조성하는 때부터 저는 국가정원을 조성한다는 개념으로 모든 설계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바로 3년 후, 4년 후부터 국가정원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아트밸리라고 명명한 이유는 신정호의 그러한 수려한 생태 공간에서 또 야외 음악당도 있잖아요.
신정호에서 모든 문화예술을 그쪽에서 오프닝되고 또 클로징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문화예술 장르를 다 거기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를 제가 이제 국가정원 조성 준비안 딱 끝나면 국제 비엔날레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건 새로운 창설인데요. 2년마다 한 번씩 국제 미술 전시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광주 비엔날레 아시죠? 네. 거기는 아주 성공적으로 됐는데 이렇게 호수를 낀 또 지방 정원을 낀 그곳에서 미술 전시회를 한다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받을 겁니다. 특히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합니다. 그런 미술 전시를 하려면 엄청난 미술관이 있어야 됩니다. 전시 공간이 필요하죠. 우리 아산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미술관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아름다운 카페가 다 저는 갤러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 50여 분 모셔다가 모든 갤러리 저에게 빌려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갤러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를 특화해서 브랜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트밸리, 갤러리 1, 갤러리 3 이렇게 한 업소 하나마다를 다 브랜드화 해주고 또 예술가들이 나는 갤러리 10에서 무슨 전시회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해서 그 공간의 특성에 맞는 전시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일정한 보조만 해주면 전체 아주 멋진 그런 카페 공간들이 갤러리로 변하는 겁니다. 이미 제가 재작년부터 그거를 몇몇 분한테는 주문을 해서 실험적으로 했어요. 그래갖고 이미 이 전시를 몇 번 했는데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고 그분도 카페에서 갤러리까지 하니까 사람들이 작품도 전시하고 카페의 격이 올라갔고 아 이렇게 문화공간으로 전환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 다 느낀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지금 32개 카페인데 제가 그런 걸 선언하는 순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간 자체를 문화예술이 직접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거고요. 그러한 전시 기간 올해부터 바로 합니다. 먼저 국내 미술 전시를 할 거고 내년에는 또 국제적으로 다른 초청 작가들을 모시고 이렇게 하고 한 3년 정도 준비를 해서 국제 비엔날레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미술 전시회도 보고 또 생태 공간도 보고 또 야외 음악당에서 또 공연도 보고 아주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기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트밸리라고 문화예술이 흐르는 계곡 그야말로 거기에 모든 문화예술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겁니다.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온양 이제 원도심 개발이 문화재로 인해서 이제 어렵다는 지적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뭐 시장님께서도 당선인 시절에 이제 문화재로 인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도심 발전 저해가 우려된다라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발언하신 것도 있는데요. 요거를 포함해가지고서 아산시 균형 발전 전반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네.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질문하셨고요. 지금 아산의 큰 문제가 동북권에 너무 집중됐던 거죠. 그래서 균형 발전이 필요해서 제가 선거 전에도 공약으로도 했고 늘 주장했던 제 지론인데요. 서부권 개발, 북부권 개발을 통해서 동북권과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앙도심인 온양 원도심이 문제입니다. 온양 원도심은 사실은 피해 아닌 피해를 입어왔다. 그 요인은 결국 문화재 보호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온천리 석불이라든지 연계대 등등 문화재가 한 4점 정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 시내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문화재 보호 충남 조례에 의하면은 문화재 그 환경 보호를 위해서 주변 지역의 개발 고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화재 중심으로 해서 300m 반경까지는 그런 건축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은 어쨌든 용적률을 높이고 고층화될 때 어떤 이익이 발생하고 개발의 유인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메리트가 적다 보니까 저층으로는 도저히 비싼 땅값에 비해서 저층 개발만 해갖고는 개발 이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누구도 개발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점점 쇠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문화재 보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한편으로는 도심 개발을 저해하는 어떤 족쇄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재도 보호하고 또 도심도 개발해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주민들의 욕구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가 과도한 건 아닌가 면밀하게 살펴봤는데요. 그 결과 사실은 너무 과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울 같은 데는요, 굉장히 도심화돼 있잖아요. 서울은 지금 문화재 보호
구역을 지금 50m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50m 밖은 상당히 지금 자율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서울에 있는 문화재의 격들은 사실은 우리보다도 훨씬 국가문화재 또는 지방문화재들이 굉장히 격이 높은 그런 문화재들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현대적 도시개발과 조화를 이루는 문화재 보호를 이렇게 완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충남의 도조례는 지나치게 지금 원도심을 억압하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 그래서 그 300m 그 규제를 50m만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도심이 좀 개발이 돼서 그동안 토지주들이 너무 손해를 본 측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도심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300m에서 250m로 좀. 아니요, 50m 로? 예, 50m. 예. 그거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좀 바꿔야 되나? 우리가 그 필요성을 자꾸 네. 설득을 하고 네. 또 도지사님이나 도의회 또 문화재 보호위원들과 교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는 이제 15개 이제 시군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또 관광, 문화재가 많이 나와서 관광이 주요 산업인 이제 도시들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또 이거를 과도하게 이제 규제를 푼다라고 하면 또 그쪽 지역에 나름대로 또 난개발이 우려된다 그래서 충남도하고 이제 이런 관계 그리고 타 시군과의 이제 설득 작업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 혹시 다른 시군 시장님들하고의 뭐 그런 소통 같은 것도 있었나요? 전체를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문제인데요. 저는 시군의 문제가 아니라 시가지화가 돼 있는 곳이냐 안 돼 있는 곳이냐 이걸 차이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가지가 안 돼 있는 곳은 50m 가까이 둔다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300m 내에도 해도 전체가 저층화돼 있는 데다가 만약에 가까이에 만약에 고층으로 개발한다 이러면 주변 그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은 예를 들어서 300m를 유지해야 되겠고요. 주변이 다 도심화가 돼 있다라고 하면 상황이 다른 거죠. 저희 만약 문화재도 시골에 한적한 곳에 있는 곳이라면 그렇게 개발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서울이 50m로 완화한 것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도시화율이 높고 주변이 많이 개발된 상황에서는 달리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단서 조항을 통해서 다른 시군하고 전혀 충돌되지 않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괄적으로 이거를 줄이시겠다라는 말씀은 아니시고 예, 상황에 예. 맞춰가지고서 뭐 도심 지역이든 이제 아니면 네. 도심 외 지역이든 이거 좀 차등을 둬서 좀 개선을 하가는 그렇습니다. 게 차등을 예. 준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주변과 조화로운 보존과 개발을 조화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선이 딱 되시고 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하는 결제가 무엇일까? 네.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저 시장님이 하신 게 바로 이제 참여자치위원회 구성이었는데 네. 이게 좀 생소하다. 저도 이제 기사를 쓰면서 이 부분이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기능은 무엇일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기존에 있던 시정자문위원회하고 차이점은 뭔지 네.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장 이전에 또 정책학자였고 제가 행정학자로서 늘 그 주민 참여가 지방자치에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실상 지방 분권보다 더 중요한 게 참여인데 실제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말만 지방자치지 주민들이 실제 자치권을 행사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저는 그래서 지방행정에 주민 참여를 확고하게 해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위원회를 만들게 됐고요. 기존의 이제 시정위원회라든지 다양한 위원회들은 시장 군수들이 바로 이제 필요한 분들을 선별을 해서 바로 위촉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렇게 하면 시장의 선호에 따른 그런 구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내려놓으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권을 부여하자. 그게 저는 이제 참여 민주주의의 정신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인문학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저는 자유, 민주, 법치의 가치를 굉장히 저는 숭상하는 사람이거든요. 또 이거를 어떻게 하면 현실 정치에 또 시정에 반영할까라는 부분을 고민해 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이 추첨에 의해서 누구라도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응모를 하셔서 그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는 이런 방식을 가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 시민들 추첨만으로 하게 되면 또 그것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부분 또 주민 부분 공무원 이렇게 전문가와 활동가가 참여하고 또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이런 방식으로 혼성으로 편성을 할 겁니다. 다만 그동안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불가능했던 부분을 제가 그 부분을 열어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추천 민주주의의 새로운 효시가 되지 않을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그런 예입니다. 자문기구보다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막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더 중요한데요. 그럼 어떤 기능을 부여할 것이냐 하는 건데 전에 위원회들은 그냥 와서 자문만 해주는 거죠. 저는 그게 아니라 실제 심의도 하고 권고하는 기능을 갖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장은 그 참여자치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정말 성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아주 명기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과거에 전문가 중심으로 할 때 의사결정을 특정 그룹이 과점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지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균등한 시정 참여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저는 그 참여자치위원회에서 자문하고 또 권고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할 거고 또 그런 부분을 각 부서에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집단 민원 있잖아요. 네. 집단 민원이라든지 주민 생활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인허가 이런 것도 테이블에 올리려고 합니다. 지방분권 시대에 주민 참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이제 시민의 대표 기관 시의회에서는 이번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죠. 네. 그 의결 권한의 강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좀 이제 태클을 걸고 조례안을 보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참여자치위원회의 의원 수가 좀 너무 많지 않느냐. 먼저 위원회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임기가 저희가 지금 1년으로 해놨거든요. 지금 우리 안은. 근데 1년이 너무 짧지 않느냐. 한 2년 정도 해서 좀 안정적으로 해. 그 1년마다 매번 그렇게 바꾸느냐. 그래서 저 임기를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인원을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안이 나왔던 거고요. 참여자치위원회가 그 시의회나 또 우리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또는 그런 점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의회나 또 집행부도 시민의 의견을 받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을 받들어서 의정 활동도 하고 저희가 시정을 펼치는 건데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는 것들을 방향을 또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그런 참여를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의회나 우리 집행부를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독단을 오히려 시민들이 이렇게 견제해 나가는 모습을 본다면 또 의회에서도 시민과 함께하는 부분이 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 저희가 드렸는데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저희 아산 시민 여러분들께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민선 8기 아산 시정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을 정말 새롭게 바꾸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100가지 과제를 제시해서 시민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비전도 그리고 또 아산의 현재적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아트밸리라는 아주 정말 그 혁신적인 문화예술 플랫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셔야 우리 아산이 이제 새로운 온천 도시를 넘어서 또 현충사를 넘어서 아트밸리로 상징되는 문화예술 도시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 아산시의 포부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송 앵커님과 우리 패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견제구에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것들을 다시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뭐 앞으로도 아산에 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저희는 모실 의향이 있으니까 네.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나오고 이제 안 나올게 이러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저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시 한번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산 시민들이 12년 만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한 이유는 아마도 변화였을 겁니다. 아산을 새롭게, 시민을 신나게라는 슬로건처럼 보다 새롭고 신나는 민선 8기 아산 시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견제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